이 작가 이제 이거 17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 날 녹음하는데 오늘 이제 지난주 녹음했던 YS 특집 2가 올라갔고요. 오늘 굿바이 YS였죠. 예, 굿바이 YS 편이고 오늘은 안 가시는 날인데 우리끼리 3명이서 녹음합니다. 참여가 새롭네. 왜요? 옛날 기분도 들고 아무도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좀 무서워. 전태일 특집 2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시사 이야기 좀 해야겠죠. 시사 이야기는 뭐 딴 거 없고 오늘 아침에 속보로 전해진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속보가 하나 떴는데 안철수 의원이 문안박 연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는데 그리고는 역제안했었죠. 혁신 전당대회? 네, 전당대회 개최하자고. 요거는요, 제가 지난주도 아니고 지지난주 금요일 날 한순신 전망대 가서 한 얘기예요. 안철수 의원이 참 머리가 아플 것이다. 받자니 못하고 안 받자니 못하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박원순이 오케이 했으니까. 자기가 안 받으면 그럼 넌 도대체 뭘로 하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그걸 또 그냥 받을 수는 없어. 그래서 아마 역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는데 뭐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저 근데 이걸 보면서 안철수 의원을 저희가 그동안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지에서 가급적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했죠. 네. 비판을 좀 삼가했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살아왔던 뭐 배경이랑 이런 것보다 이 양반이 정치를 뭘로 보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지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뭐. 아니 어떤 사람들은 지는 게임도 얻어가는 게 있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정치를 배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마치 뭐 바이러스 버전업 시키듯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글쎄 뭐 그런 판단 같아요. 선택 장애가 있으시지 않은가. 계속 넘기잖아 공을. 자기한테 오면 넘겨 그냥.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이번에도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데 또 문제는 다시 넘긴 거 아니야. 네가 판단해라. 그러면 혁신 전당대회를 하려면 이거는 결국에는 당대표인 문재인 대표고 일단 스톱 이거 아니야. 그렇지. 나는 이 작가 얘기에서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아마 문재인 대표도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선택을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이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만 하면 되거든. 굉장히 쉬운 포지션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 어쨌든 이렇게 역제안을 해가지고 이거 뭐 혁신 전당대회 다시 하자는 거 아니냐. 대표 다시 뽑고 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 총선이 5개월 남았죠. 5개월 남았는데 지금 와갖고 전당대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새누리당 이길 계책을 짜내야지. 이것도 누가 좋니 안철수가 좋니 무슨 박지원이 좋니 문재인이 좋니 또 지들끼리서 싸울 거 아니야. 나 뽑아달라고. 이 짓거리를 왜 하냐고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참 답답한 소리하고 5개월 답답하네. 남았으면 빨리 지역구에 계신 분들 지역구 내려가서 사람들 만나고 선본 짜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새로운 전당대회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도 난 불가능하다 보고 네. 내년 총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뭐 도움이 될까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문재인이 또 뽑히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안 할 거야 그러면? 문재인이 또 뽑으면 어떡할 거냐고. 문재인이 또 뽑히면요. 또 흔들어. 또 다른 또 이유로? 다른 일로 흔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선택을 상대방에게 맡기고 자기는 상대방이 선택한 거를 까는 포지션만 유지하는 사람들이 몇 있다는 거지. 그리고 결정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전당대회를 다시 하자는 거는 당대표가 뭔가 크게 잘못을 했다든지 뭔가 엄청난 패배를 했다든지 이 상태로는 도저히 못 이긴다는 강력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강력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안 좋다. 안 좋으면 왜 안 좋냐. 물어보면 아무런 대답도 못해. 대안은 있느냐. 대안도 없어. 대안 기권 내놓은 게 전당대회야. 근데 이거는 이전의 시스템에 의해서 뽑힌 당대표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이거 비슷하게 안희정 도지사가 얘기했던 것 같고. 안희정 지사 같은 그런 얘기 했는데, 요거 혁신전당대회 만약에 문 대표가 받아들이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문재인이 다시 당선되든가 혹은 비주류가 당선되든가 두 가지 결과잖아. 그렇죠. 그럼 재신임은 왜 거절했나? 그러니까 문재인이 당선되면 지금과 달라질 바가 없죠? 뭐가 달라져? 똑같지? 전혀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러면 비주류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문재인이 이제 정치 못해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이 수많은 오빠 문빠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 내년 선거 어떻게 할 것 같아? 인정 안 하지. 인정 안 한다고. 그 생각을 못해. 정말 이기려고 싸움을 하는 건지 뭐라고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안희정 지사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넌 조금 있으면 안철수보다 안희정 지사의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음. 안철수가 지금 잘못된 포지션을 잡고 있다니까 계속해서. 자꾸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는 자꾸 거야. 이 박사 말대로
자기가 결정을 안 하고 자꾸 턴을 넘기니까 그럼 실망을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뭐 대표가 됐던 지도자가 됐던 대통령이 됐던 이런 사람들한테 리더십을 갖다가 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은 자꾸 안철수한테 기대했던 그 제3의 리더십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감가상각만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철수를 까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으면 사람들이 계속 실망감이 쌓이고 실망감이 쌓이면 이제 비판도 안 해요. 그냥 너는 그만큼만 가져가고 그 위치는 고수해라. 근데 결정적인 거는 안 줘.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 한번 봐봐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반등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런 선택을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할까. 결국은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선택을 한 거 보면 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들이들이 요구한 거에 따라가. 결국은 전당대회 새로하자는 것도 비주류의 요구잖아. 그러면 새정치에서 비주류로 자기 소리 내는 게 누구예요? 박지원, 주승용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주승용은 누구 사람이야? 김한길 사람이고. 그러면 또 음모론으로 역시 안철수는 김한길이 하라는 대로 하는구나? 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하수 같은 일을 왜 자꾸 선택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이게 얘기하면서 천정배 신당이랑 합쳐야 된다 했잖아. 천정배 신당 합치는 거 좋아요. 그건 뭐 나쁠 거 뭐 있어. 없지만 천정배를 그렇게 띄워줄 필요도 없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천정배는요. 자기 신당 만들어서 천정배 이외에 단 한 명도 국회의원 못 냅니다. 그럼 나중에 동력 빠졌을 때 그때 흡수해도 늦지 않는 늦지 거잖아요. 않아요. 아 그리고 정 아니면 같이 안 가도 돼. 광주 지역구 딸랑 천정배 지역구 한 건데 뭘. 뭐 천정배가 엄청나게 거기서 뭐 무슨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착각하고 자빠졌어요. 이게 결국에는 호남 민심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 한 명한테 들은 얘기를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자칭 집안 대대로 DJ를 지지했고 자신도 DJ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 학회 갔다가 후배랑. 근데 그네들이 원하는 건 하나야. 새누리당을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거야. 거야. 근데 그런데 문재인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호남에 예.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 그래서 물어봤죠. 여기 노무현은 좋아하느냐. 자기는 노무현 싫어했대요. 근데 문재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문재인은 좋다는 거예요. 왜 노무현은 싫은데 문재인은 왜 좋냐 그랬더니 새누리당을 이길 대안이 문재인밖에 없으니까 거기 밀어줘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집안 분위기가 다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정배 마찬가지야. 천정배 카드로 뭐 어떻게 새누리를 이길 수 있어? 안 되잖아. 천정배는 신당 만들어서 한번 봐봐요. 거기 누가 참여하지. 아무도 안 간다니까. 근데 왜 지금 안철수가 자꾸 이런 판단을 하냐.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철수 본인보다는 안철수라는 그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 이 참모진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계속 안 의원이 뭐 성명서 내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의 말 들었다고. 그 여러 사람들의 말 누구 말 들었는데? 뻔하잖아 누구 말 들었는지. 그래서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공은 이제 문 대표로 넘어왔어요. 그럼 문 대표가 판단해야겠지. 예상해봐. 여기서 만약에 혁신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받으면 이건 선거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총선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YS 사망 전국에 관련해서 제가 얘기 드리면 YS하고 DJ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지. 당깨. 개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탈당이에요 이거는.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잖아. 내가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사람도 이끌고 나가는 거. 나가는 거지. 근데 야 뭐 친노 몇 명이라 될 거. 그렇지 않아요. 요 나가면은 지금 비주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이 따라갈 겁니다. 나 절로 갈래 이러면서. 상당히 많이 따라가. 그러니까 지금 노골적으로 문 대표 보고 나가라는 사람 이외에 난 거의 대부분이 따라간다고 봐. 그리고 그거를 바로 하면 안 되고 흘려야지. 언론에다 흘리고. 탈당할 수 있다. 아이고 흘리고 자기 뭐 친한 사람들 혹은 자기 계파 사람들 또 범친노라고 불렸던 사람들 만나가지고 계속 언론에 흘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 결국에 안철수한테 남는 거는 새정치라는 간판만 남겠네. 사람들이 왜 따라가는 줄 알아요? 2번이란 파워가 무시 못한다니까. 그 2번이란 힘을. 근데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탈당을 하면은 2번이 글로 가나? 가지. 왜?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적통성은 가질 수 있는 거지. 아. 그 2번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겠지. 여기 남는 게 2번이 될까? 따라가는 게 2번이 될까?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심각한 카드, 대초 카드를 던져주면 움찔한다고. 지금 왜 자꾸 흔드냐? 문재인은 우리가 막 흔들어도 뭐라 못하니까 이 생각으로 계속 흔든단 말이야. 기왕이면은 문재인 대표의 아주 가까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슥 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네. 그러니까 YS가 사쿠라 소리 듣던 이철승 이런 거 데뷔를 하다가 당 깨고 나와서 왜 만들었어 당을? 그치. 그때 YS 따라갈 사람이 많다고 느꼈을까 적게 느꼈을까요? 그래서 주류는 이철승이었는데 깼잖아. 그리고 또 민추협하고 만들 때
민한당 있었잖아요. 그 민한당 YS 나갔지. 사쿠라 만들고 왜 깼어? 그때 가면은 열석도 못 얻는다 그랬어 언론에서. 열석도 못 얻는다 그랬는데 박살내버렸잖아 민한당.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그리고 다 나중에 다 들어왔어. 신민당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저 민한당이 지들끼리 자중질환 이러다가 와야 돼버렸거든. YS 나 DJ는 분명히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지질면밀하게 갈 것 같으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총선을 더 신경 써야지 지금 참.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거야? 깝깝하지. 전당대회 다시 할 거요? 그러면 안 받는다고 칩시다. 전당대회는 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선거 때까지 내내 또 난리 발칵 지랄 뻗을 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내 얘기에는 에휴. 답이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다시 뭐 던질 공이 없나? 뭐가 있어? 없어. 문한박이 최고 마지막이었어. 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긴. 아니면 저런 수는 있지. 전라도 공천은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새누리당이랑 뭔 차이야? 그러면 조용해져요. TK 공천을 박근혜 하는 것처럼 전라도 공천은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은 흔들기는 없어진다. 깝깝하네요. 그래서 이건 뭐 당 깨란 얘기는 내 생각이 아니고 DJ YS였으면 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 주특기잖아 당 깨기. 그러니까 네 생각이지. DJ YS 당 깨기 주특기야. 야, 저기서 텍사스 소떼처럼 막 악플들이 들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랬는데 뭐 참을 만큼 참았어. 당 늘 깼잖아. DJ도 그래서 마찬가지였죠. DJ도 마찬가지였어요. DJ도 마찬가지였고 YS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잠깐 그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저한테 비난이 많았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왜냐면 뭐 공은 넘어왔으니까 뭐 문 대표 알아서 하겠죠. 뭐 알아서 하시고 다만 제 개인적 생각은 혁신 전당대를 받는다는 것은 총선 포기랑 똑같은 것이다. 몰라. 그럼 자 오늘부터 빨리 해갖고 해 넘어가기 전에 다 끝냅시다. 뭐라고 하면 모를까. 아니 무슨 전당대회가 무슨 왜 동네에서 번개 때리는겨?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아니, 당 이름 하나 바꾸는 것도 올해 내로 안 되는데, 하물며 엄청난 사람들이 체육관 한 군데 모여야 되는 전당대회가 쉽겠어. 그리고 또, 야 연말이라 장소도 대관이 안 돼요. 그렇지. 또 혁신 전당대회 받는다 그러면 이거 받는다고 또 난리 친 사람도 있잖아. 그치. 그걸 내가 잡았다 이제. 참 진짜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 이 좋은 찬스에, 응? 여당도 지금 4분월 돼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마당에, 이 좋은 찬스를 왜 이렇게 날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새누리당 180석 얻어가겠네. 아니 새누리당은 지금 지들이 180석 넘게 얻을 수 있다고 막 지랄하고 다니거든. 아니, 봐봐.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 100석도 못 건질 것이다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새정치연합에서 비주류 측에서 문건 하나 만들었잖아요. 70석밖에 못 얻는다고. 그렇죠. 좋다. 좋아. 니들이 잘하는구나. 새누리당은 180 이상 얻는다 그러고 새정치는 70석밖에 못 얻는다 그러고 잘하네. 잘 아니, 알겠네. 70석밖에 못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 같아. 어떻게 보면 가끔. 그거지 뭐. 그거야. 뭐. 그래요. 하여튼 좀 지켜봅시다. 뭐 우리가 설마 뭐 그렇게- 힘이 있다 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다른 거 뭐 없죠? 저 홍보 하나 할게요. 모든까지는 아니고, 택시 운전 기사님들의 친구 원음방송에서 텔레비전을 개국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방송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소수의견이란 방송이 있습니다. 젊은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종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회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방송이 있는데 제가 진행을 합니다. 예. 오는 방송은 원불교 방송이죠? 예. 네, 원불교 방송에서 TV를 개국했는데 이 박사 한 프로 진행한답니다. 여러분 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목이 뭐라고? 소수의견. 그 삼성에서 돈 많이 받는데 좀 출연료 좀 많이 달라 그래요. 그 방송에 녹화할 때 대놓고 그랬어. 홍라이가 돈 많이 안 줘요? 나 출연료 왜 이래요? 그래 봤자지 뭐. 12월 4일 8시가 첫 방송이고요. 이게 채널이 종교방송이라 좀 뒤입니다. 스카이라이프가 177번, 올레TV가 284번, SKBTV가 410번, 그나마 유플러스 TV는 미정이고요.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익산 군산 지역의 금강방송밖에 안 나와요. 76-1번, 796번. 알겠습니다. 보시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소개 안 해도 다 찾아서 봐요. 예,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전화 한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전태일2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어디까지 했나요? 우리 동생이랑 다시 한번 집에서 살기로 돼 있다. 다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그렇게 동생을 버렸던. 예. 거기까지 했죠. 그 선곡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신.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서 그 이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가을, 전태일은 평소대로 구두를 닦기 위해 손님들의 구두를 수거하던 중에 평화시장 근처 어떤 학생복 맞춤집 앞에 붙어있는 시다구함, 여기 시다, 보조, 뭐 이런 거 예. 있거든요. 내가 니 시다바리가 할 때 그 시다지 그쵸. 않습니까? 예. 아, 이게 저기야. 일본어로 아래 하자를 시타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 같습니다. 견습공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거죠. 예. 시다구함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곳이 전태일이 처음으로 임금 노동자 생활을 시작한 314였습니다. 당시 전태일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어떤 조건으로 일을 했을까요? 전태일의 말을 들어봅시다. 한 달 월급은 1,500원이었다. 하루에 하숙비가 120원이었는데 일당 50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모자라는 돈은 아침 일찍 여관에서 손님들의 구두를 닦고 밤에는 껌과 휴지를 팔아서 보충해야 했다. 뼈가 휘는 고된 나날이었지만 기술을 배운다는 희망과 서울의 지붕 아래서 이 불효자식의 고집 때문에 고생하실 어머니 생각과 배가 고파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 막내 동생을 생각할 땐 나의 피곤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자, 한 달 월급이 1,500원이었는데 하숙비가 한 달에 3,600원이에요. 응? 120원이니까 하숙비 3,600원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 하루에 120원이니까. 120원이니까 한 달에 3,600원 아니야, 하숙비가. 그럼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도 한참 마이너스지. 그리고 먹고 있고 이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모자라니까 전태일이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11시 퇴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6시부터 2시간 동안 아침에 가서 구두 닦고 또 밤 11시 퇴근하면 다시 껌 같은 거 또 팔러 다니는 거야. 그럼 하루에 한 3-4시간밖에 못 잔다는 거잖아. 그렇죠. 몸이 배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휴일이 있나. 자, 하루 14시간의 중노동. 그런데 일당이 50원이었다는 거예요. 50원. 한 달에 1,500원 했으니까. 시간당으로 계산할까요?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4원이 채 안 되는 돈입니다. 시간당 4원. 그러면 당시 자료를 한번 봅시다. 1965년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았는가. 1965년 당시 도시생활자 월 평균 생계비가 8,850원이었습니다. 아니 당시에 5인 가족 기준이라고 흔히 얘기했는데 이 5명이 다 만약에 전태일같이 돈을 벌었어도 7,5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월 평균 생계비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걸 받는 거지. 자, 소비 지출 그 8,850원 도시생활자 월 평균 생계비 이 지출 내역을 보면 식료품비가 5,100원. 먹는데 5,100원을 썼어요. 먹지도 못한다는 먹지도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지. 주거비 1,270원, 광열비 470원, 피복비 550원, 잡비 1,460원이었는데 하여튼 1,500원을 써서 아무것도 못하는 돈이에요. 먹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사는 게 좀 힘들다는 얘기죠. 볼까요? 당시 설렁탕 한 그릇과 곰탕 한 그릇이 얼마였냐? 6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전태일은 하루 12시간을 일해야 설렁탕, 곰탕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거야. 겨우. 참. 짜장면 한 그릇이 40원이었어요. 전태일은 10시간 일해야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짜장면 얼마? 6,000원 하지? 5,000~6,000원 하나? 6,000원 정도 하죠. 뭐 5,000~6,000원 싼 데도 하잖아. 있긴 하지만. 더 싼 데도 있지만 5,000원 칩시다. 그러면 우리들 지금으로 따지면 시간당 500원 받고 일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참. 지금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인데 6,000원 넘었죠. 그것도 났는데 낮은데 그 10불밖에 못 받고 생활했단 겁니다. 1시간이 아니라 하루 꼬박 일을 해도 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없는 돈을 받아가면서 당시 노동자들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전태일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도대체 어디 그 피와 땀을 누가 갖고 가냐 하는 것이죠. 13살부터 18살 정도 된 소녀들이 보통 이제 시다로 일을 했었습니다. 이 시다들은 통풍과 환기는커녕 햇볕조차 들어오지 않는 앉았을 때 머리가 닿는 낮은 다락방에서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려 있습니다. 이게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한 방이 있으면은 한 공장이 있으면 거기를 쪼개지. 둘로 나눠서 그렇죠. 다락방으로 만들고 그렇지. 그 밑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이 보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더 어린애들을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건비가 싸니까 쓴 것 같기도 하고 환경이 되게 안 좋았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층은 3m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럼 반으로 잘라. 그렇죠. 1.5m잖아. 예. 그럼 딱 머리게 1.5m면 어른이 딱 앉아가지고 미싱만 계속 할 수 있고 재봉틀만 계속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나갈 있고 때도 허리 숙이고 나가야 되는 거야. 예. 일어날 때는 숙여야 위에서는 되고. 계속 옷감 던지고 뭐 하게 그렇죠. 할 수 예. 있는 그런 시설에서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통풍이 안 되니까 그 옷감에서 나오는 먼지로 인해 갖고 진폐증, 기관지염, 폐결핵 등 늘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고요. 화장실을 자주 가지 못하니까 비뇨기 장애는 물론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해갖고 신경통에 관절염까지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몇 번 쉬다 옷감 일로 줘, 몇 번 쉬다 옷감 절로 보내, 완성품 절로 보내, 그 계속 돌아다니면서 라인은 돌고 있는데 거기서 그치. 이탈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실제로요. 전태일이 1970년도에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체크했을 때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태일이 체크한 노동자들 건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재단사 100% 전원이 신경성 소화불량, 만성 위장병, 신경통을 앓고 있었고 미싱사 90%가 신경통, 위장병, 신경성 소화불량, 폐병을 앓고 있었다. 또한 평화시장 종업원 중 경력 5년 이상 된 사람은 전부 환자이며 특히 신경성 위장병, 류마티즘, 신경통이 대부분이다. 이게 이 설문조사도 전태일 열사가 한 2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2번 했죠. 첫 번째는 사측이 못하게 방해해가지고 안 됐고 그 다음에 다른 공장이랑 연대해가지고 겨우겨우 한 100여 명 정도 설문조사를 할 수 있었고 이때도 건강검진은 있었는데 건강검진도 표면적으로 그냥 한 너댓 명 아주 거칠게만 해주고 거의 없었다시피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하기로 돼 있는데 건강검진을 공장에서 한 200명 일하면 야 한 3명만 그러니까 나와. 너댓 명 나와가지고 그냥 그 니네 나머지 다 그냥 똑같은 거야. 오케이 이렇게 넘어간 거지. 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한다고 서류 보낸 것처럼. 네 맞아. 그러겠습니다. 더 한심한 거는 2010년이 넘어간 지금도 최첨단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 중노동을 하면서 휴일은 한 달에 딱 2번이었습니다.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그리고 야근은 물론 밤샘 작업도 때때로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면 업주는 잠 안 오는 약을 먹여가면서 잔업수당, 야근수당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노동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다 이거지. 이 얘기는 지금도 똑같잖아. 하기 싫어? 가. 너 말고도 많아.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당시 평화시장 작업장 환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전태일이 일했던 314는 8평의 작업장에 종업원 32명이 재봉틀을 다닥다닥 붙여 일했고 이도 모자라서 3m 높이의 사무실을 반으로 갈라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겨우 10서너 먹은 여공들이 닭장 속의 닭들처럼 백열등 아래에서 먼지를 마셔가며 일을 했던 것입니다. 8평에서 32명이 재봉틀을 안고 놀려면은 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좌우도 엄청 좁을 거 좁죠. 아니에요. 평화시장 공단에 있던 노동자들은 2,000명. 화장실은 남녀 공용에 단 3개뿐이었고요. 상수도 시설은 400여 개 작업장에 단 3곳뿐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기술을 배웠던 전태일은 한 달 만에 월급 인상과 더불어서 시다에서 미싱 보조로 승격이 되었고요. 1년 만인 1966년에는 통일사의 미싱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월급은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전태일은 미싱사를 포기하고 월급 3,000원짜리 재단 보조로 들어갈 결심을 합니다. 자, 미싱사 월급은 7,000원인데 재단 보조로 가면 월급이 50% 깎여버립니다. 3,000원으로. 근데 재단사는 미싱사보다 오늘 더 받겠지. 그러니까 전태일이 재단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재단사를 하려면 재단 보조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죠. 미싱사를 포기하고 재단 보조로 들어간 겁니다. 전태일은 시다, 미싱 보조, 미싱사를 거치면서 어린 여공들의 처참한 노동 환경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업주에게 참을 수 없는 욕을 들어가면서 총기 없는 눈으로 백열등 밑에서 먼지를 마셔가면서 일을 했던 자기 동생 같았던 여공들. 하루에 14시간을 일을 하면서도 점심값이 없어가지고 배를 굶어가던 여공들. 그들에게 수중에 있는 돈으로 점심을 사주고 집까지 2-3시간씩 걸어갔던 숱한 기억들. 전태일은 그런 환경을 참을 수가 없었고 자기라도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재단사가 되어야 하는데 재단사가 되려면은 재단 보조를 먼저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전태일이 월급 4,000원을 포기하면서 재단 보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왜 재단사가 돼야 되면
일단 재단사라고 하면 그 작은 공장에 뭐 공장장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일을 다 도맡아서 하게 되지. 업주 명령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스터지. 그러니까 그치? 자기가 애들 좀 편의를 봐줄 수도 있고 이런 거야. 근데 미싱사는 그게 안 되고 재단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주는 재단 가지고 미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단사 횡포를 미싱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단사가 돼갖고 애들을 좀 보호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재단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전태일은 한미사의 재단 보조가 되었고요. 이윽고 재단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태일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여공들의 작업 환경 개선과 그녀들의 인권을 보장시키기 위해서 재단사가 될 결심을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업주들은 전태일이 여공들에게 보이는 인간적인 배려까지도 가차없이 차단시켰습니다. 다음은 그가 재단사로 있으면서 겪은 충격적인 일화들입니다. 전태일 재단사요. 어디든지 주일마다 쉬는 데를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나 그런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일마다 쉬게 해달라는 거. 근데 평화시장뿐만이 아니고 뭐 구로공단이든 청계천이든 어느 곳 가도 주말마다 쉬는 공장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게 놀란 거고 또 다른 미싱사 또 미싱 보조가 전태일한테 요청합니다. 재단사요. 저 이제 아무래도 바보가 되나 봅니다. 사흘밤이나 주사 맞고 일했더니 이제 눈이 침침해서 아무리 보려고 애써도 보이지 않고 손이 마음대로 펴지지가 않아요. 전태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약 몇 봉지를 사다 주는 것 이외에는. 결국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여공들은 며칠 못 가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한 처녀 미싱사가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새빨간 핏덩이를 재봉틀 위에 왈칵 쏟아내었습니다. 폐병 3기였습니다. 그녀도 역시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아프면 그냥 쫓아내는 거야. 전태일이 공부하려고 그렇게 애썼잖아. 가출까지 하면서 아버지가 그쵸. 반대하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려고요. 그 책도 샀어요. 책도 사고 이제 하루에 2시간씩만 공부하면 내가 대학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자기 혼자 편하게 대학 공부를 해서 대학 가려고 했더니 이 여공들의 눈에 밟혀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 거네. 네. 그런 겁니다. 자, 11시에 퇴근하는 전태일이었지만 시다 애들의 그 피곤에 쩐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한 전태일은 틈나는 대로 시다들을 먼저 퇴근시키고 시다들이 해야 할 일까지 밤늦게 홀로 남아서 해치웠습니다. 하루는 업주가 그런 전태일을 불러가지고 야, 시다가 할 일을 왜 네가 해? 재단사는 재단사 일만 해 라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전태일은 시다가 해야 하는 청소, 정리 등을 대신해서 했고 업주는 그런 전태일을 가차없이 해고시켰습니다. 해고된 전태일은 이런 식으로 재단사가 되어서 여공들의 초우 개선하는 방식으로 평화시장의 모든 적폐와 차별,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인 노동운동을 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업주들은 왜 전태일 여사가 시다 일을 대신해 주는 걸 못하게 했을까? 아까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그렇게 인간적인 배려까지도 가차없이 차단시켜버렸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내 말만 잘 들으란 말이야. 내 말만. 아. 그러니까 전태일은 재단사 할 일이 있는데 재단사 할 시간을 시다이한테 뺏기면 재단사 할 일 제대로 못 하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모든 재단사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이 재단사들이 업주랑 짱짱이 맞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업주가 야 시다이를 더 쫙 하면 재단사는 더 쫙야 되거든. 근데 그치. 전태일 같은 사람 재단사는 쫙 하는데 안 짜주고 자꾸 풀어주잖아. 요즘 나오는 뭐 드라마에서 한 씬이 딱 기억나죠? 왜 그거를 과장님이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업주들이 전태일한테 이렇게 애들한테 잘해주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독해질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본격적인 노동운동을 펼 생각을 하고요. 전태일은 노동운동을 한 경력이 있던 아버지로부터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언급해드렸는데 이 전태일 아버지가 왜 대구 폭동 사건, 예. 박상희가 죽었던 예. 거기에서 활동했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잘 압니다. 여러 가지를 좀 알아요. 그리고 그때 자제를 또 했던 사람이고 그날부터 낮에는 동료 재단사들과 함께 바보회를 조직하고 밤에는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들여다본 전태일의 눈에서 서강이 비쳤습니다. 지금껏 의뢰 하루 14시간의 노동, 한 달 2번의 휴식, 업주가 자르면 그냥 잘리고 욕하면 욕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여공들의 처우나 근무 환경 개선은 단지 업주 양심에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근로기준법이란 게 있네. 국가가 막아줄 수 있네. 그렇지. 법이 있었네? 그걸 안 거야. 그게 눈이 띄는 거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놓은 룰이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몰랐던 전태일에게 근로기준법이란 마치 지옥에서 부처를 만난 듯한 그런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좀 살펴봅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일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한다. 이게 박정희 때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인데 우리 저 근현 누나가 이제 이걸 또 늘린다고. 참나. 아이고. 참. 근로기준법 제4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가 있네요. 근데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2번이었죠. 휴일도 없이 계속 네. 근로를 시켰으니까. 근로기준법 제63조. 18세 미만의 어린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게 어딨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여자와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야간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전태일이 보고 있는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 전태일이. 이런 근로기준법을 보면서 전태일은 자신이 그동안 바보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엄연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고 부당한 대우를 업주가 하더라도 찍소리도 못하고 당했던 것이 바보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조직한 것이 바로 바보회죠. 물론 선배들이 이들에게 노동운동으로 뭘 바꿔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에 자극을 받아서 바보회라는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1969년 6월 말 덕수궁 근처 중국 음식점에서 평화시장 노동자 10여 명이 모여서 바보회를 조직합니다. 바보회는 창립총회에서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준수투쟁, 노동자들의 조직결성과 강화,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등을 투쟁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바보회의 회의는 주로 찻집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태일 열사도 좀 멋쟁이고 그래가지고 다방 같은 데 많이 갔다고 그래요. 그 명보다방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는 전태일의 아버지가 아들이 노동운동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집에서 하면 그렇죠. 되는데 찻집이 돈 들잖아. 그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것도 전태일이 거의 차 비용을 냈거든. 다른 사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돈도 못 버는데도. 근데 이제 아버지가 워낙 반대하니까 집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아들이 노동운동에 대해 물어올 때 아버지는 어차피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 정도 열의면 어디 가서도 알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가르쳐주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해주어 포기하게 하자. 라는 심정으로 아들에게 노동운동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해봤던 분이 느꼈던 패배감이 더 그렇죠. 크겠죠. 해봐서 하는데. 그러나 아들은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노동운동을 하려고 해서 아버지는 이를 심하게 반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무렵 전태일은 아버지를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다가 결국 세상의 굴복으로 술로 하루하루를 의지하던 사람. 가장의 책임감과 자격지심이 뒤엉켜서 폭력과 방랑을 반복했던 못난 전태일의 아버지. 전태일은 늙고 병들고 지쳐 집에만 있는 아버지를 안쓰럽게 여겨서 매달 500원이나 1000원 정도를 막 소주만 드시지 마시고 돼지 비계라도 썰어서 안주하시면서 드세요. 라면서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그런 아버지, 1969년 6월 아버지 전상수는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 울고 있는 아내 이소선 앞에서 결국 한많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미안했네. 울지 말게. 죽기 전에 자네에게 줄 게 있는데 거기 베개 좀 뜯어보소. 베개에는 500원짜리 지폐가 대여섯 장 들어있었습니다. 이소선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전상수도 눈물을 흘리며 이승에서의 마지막 말을 힘겹게 이었습니다. 태일이 금마가 아버지 술 마시라고 다달이 500원도 주고 1000원도 줬다 아이가. 그래 그 돈 가지고 만날 술 받아 묻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이겠네. 그 돈이 뭔 돈이로. 그놈아가 그 어린 놈이 뼈가 휘게 일해서 번 돈 아이가. 근데 그 돈 갖고 차마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기라. 죄스러워 갖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모았다. 당신 남편은 잘 못 만났지만 아들 하나는 참 잘 뒀대이.
근마하는 일 너무 나무라지 마라.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죠. 아버지의 유언이 있어서인지 어머니는 아들이 사달라고 졸라대던 심태식이 지은 축조 근로기준법 해설 책을 동네에서 빛을 내서 사다 주었습니다. 자그마치 2,700원이나 하던 책이었습니다. 하도 사달라고 졸라대가지고 옆집 아줌마한테 500원, 뭐 앞집 아저씨한테 1,000원 빌려갖고 사준 거예요. 짜장면이 60그릇이 넘잖아요. 이거.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하나 잘 뒀으니까 걔 하는 일 너무 나무라지 말라고 그러니까 유언으로 얘기했으니까 하는 그 일 유지를 이어받은 맞아. 거지. 그런 거지 뭐. 근데 해설집이라고 해도요. 중학교 1학년 중퇴 학력밖에 없던 전태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문장투성이었습니다. 전태일은 옆 동네에 살고 있던 나이 많은 대학생 광식이 아저씨에게 모르는 문장이 있을 때마다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그 뜻을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지만 뭐 당신은 더 알 거예요. 법이란 게 다 한자잖아. 그렇죠. 또 어렵게 써놔 말을. 네. 그러니까 이 중학교 1학년 중퇴학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책 자체를 읽을 수가 해설서가 있어도 못 알아먹는 거야. 그렇죠. 이때부터 전태일은 입버릇처럼 나도 대학생 친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녀왔습니다. 이 장기표 씨가 전태일 열사하고 이제 관련이 있었고 그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전태일 열사 여기 돌아가셨을 때 이후에 이 소설 어머니 찾아가 서울대학교 학생인데 내가 이제 전태일 씨의 죽음을 보고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찾아왔다 그랬더니 아유 살아서 대학생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죽어서나 대학생 친구가 온다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기표 김문석이는 하지도 마 씨발.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바보회의 조직을 다져나갈수록 그는 오히려 평화시장에서 배척되어 갔습니다. 업주들은 하나 둘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더니 결국에는 어느 공장에서도 전태일을 재단서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평화시장에서 불순분자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9년 여름 전태일은 임시직으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번 돈을 들여가지고 설문지 300장을 만들어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근로감독관이 지금껏 평화시장의 문제점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제라도 우리의 주장과 현실을 듣게 되면 노동 환경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전태일이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어요? 예, 저는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재단사인데요. 평화시장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은커녕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문지를 됐고 그 얘기 제가 다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요점만 간단하게 말해요. 그래도 일단 서류를 좀 보시고 거기 나도 가 그냥 알았으니까. 허탄한 심정으로 이번에는 노동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문전박대 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태일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악덕 기업주들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업자들이 공무원들을 속이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과 노동청을 방문하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태껏 나는 노동자들이 기업주들의 탐욕에 희생되고 있으며 그 기업주들만 상대로 투쟁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다. 만일 기업주들의 재상이 폭로되고 그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참상이 알려지기만 하면 정부나 관계기관인 노동청이나 근로감독관들은 당연히 노동자 편을 들어 기업주들을 혼내줄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노동청의 저 무성의한 태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마치 업주들을 싸고 도는 듯한 태도가 아닌가? 만약 노동청이 기업주들과 결탁하고 있는 것이라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가슴이 가위에 눌린 듯 답답해왔다. 그렇다면 나는 기업주들만이 아니라 근로감독관, 노동청, 아니 그 위에까지도 상대로 하여 싸워야 한단 말인가? 이건 전태일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업주들이 국가를 속이고 이렇게 한다고 여겼던 거야. 국가는 내 편인 줄 알았지. 그렇지, 내 편인 줄 알았지. 국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지. 그리고 법도 있고. 근로기준법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 보니까 국가는 당연히 우리를 도와줄 거야.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근로감독관한테 우리 지금 노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시장 저희가 이렇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근데 다 알고서 가만히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업주들하고만 싸우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근로감독관 그 위에
노동청, 그 위에 청와대까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죠. 자기 일은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근로감독관도 찾아가고 노동청도 찾아갔잖아요. 다 문전박대 받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쓰죠. 그렇죠. 전태일 열사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제품 개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께서는 저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혁명 후 오늘날까지 저들 쭉 할 때 뭐 이거는 이제 앞에 빨아주는 거야. 빨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쌍문동 208번지 2통 5반에 거주하는 22살 된 청년입니다. 직업은 의류계통의 재단사로서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은 시내 동대문구 평화시장으로서 의류 전문 계통으로서는 동양 최대를 자랑하는 것으로 종업원은 2만여 명이 됩니다. 큰 맘모스 건물 4동에 분리되어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주가 여러분인 것이 문제입니다만 한 공장에 평균 30여 명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기업체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근로기준법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2만여 명을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기준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미싱사의 노동이라면 모든 노동 중에서 제일 힘든 노동으로 여성들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또한 2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하루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사회는 이 착하고 깨끗한 동심에게 너무나 모질고 메마른 면만을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각하께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착하디 착하고 깨끗한 동심들을 좀 더 상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선 동심들의 보호를 성문화하였지만 왜 지키지를 못합니까? 발전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의 공통된 형태이겠지만 이 동심들이 자라면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로기준법이란 우리나라의 법인 것을 잘 압니다. 우리들의 현실에 적당하게 만든 것이 곧 우리 법입니다. 잘 맞지 않을 때에는 맞게 입히려고 노력을 하여야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기업주는 어떡합니까? 마치 무슨 사치한 사치품인 양 종업원들에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식입니다. 저는 피 끓는 청년으로서 이런 현실에 종사하는 재단사로서 도저히 참혹한 현실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의 좁은 생각 끝에 이런 사실을 고치기 위하여 보호기관인 노동청과 시청 내에 있는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구두로서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실태조사도 왔었습니다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1개월에 첫 주와 3주 2일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선 아무리 강철 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일반 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 1주 45시간에 비해 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은 1주 98시간은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 여공들은 6년 전후의 경력자로서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한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 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응당 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기만합니다. 한 공장에 30여 명 직공 중에서 겨우 2명이나 3명 정도를 평화시장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의 진단을 마칩니다. 엑스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1인당 300원의 진단료를 기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부가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하루속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여공들을 보호하십시오. 최소한 당사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도로 만족할 순진한 동심들입니다. 각하께서는 국부십니다. 곧 저희들의 아버님이십니다. 소자된 도리로서 아픈 곳을 알려드립니다. 소자의 아픈 곳을 고쳐주십시오. 아픈 곳을 알리지도 않고 아버님을 원망한다면 도리에 틀린 일입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1일 10시간,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 이상 인상하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 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만 노동청과 근로감독관에게 거부당한 것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아니
이런 편지는 거부당하고 뭐 씨발 쓸데없는 최태민 편지는 들어가고. 그건 들어가야죠. 씨, 진짜. 아이, 그리고 왜 편지 쓰면은 유경수 여사가 뭐 그 편지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해줬다더라. 그런 얘기들도 꽤 있었는데 이거는 또 안 됐네. 빠꾸 맞았을 거예요. 그런 거 같아.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이동영- 손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건가? 모르지. 그거. 아니 뭐 이런 씨와 뭐 저 평화시장에 어떤 공돌이 새끼가 편지 하나 보내는 거 그걸 왜 씨 대통령한테 올려보내? 이동영 작가가 늘 얘기하는 관료들의 그 무사한이람 복지부동하는 것도 한몫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하나 신경 쓰지 않은 거죠. 뚜껑 열어가지고 하려면은 여러 군데 손을 대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중형이 잘한 것 중에 하나도 이거야. 인터넷 만들어갖고 신문고 만든 거. 인터넷에 뭐 하나 올리잖아요. 반응이 바로 와. 답변 바로 와 공무원한테 죽어 안 하면. 뭐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DJ 씨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저기 끄는 대통령 독재자의 딸이라고 얘기하면 존나게 빠르게 찾아온다며. 뭐 삭제 뭐 그런 얘기 다 청와대에서 삭제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광고 듣고 그 뒷이야기 하겠습니다. 연말이니까 문화생활도 많이 하잖아. 예. 연극도 보고. 연말이니까 연극 비롯해서 그리고 뭐 콘서트도 있고. 뮤지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 오늘 내가 안산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안산 갔는데 안산에 은민우나 전국 투어 광고가 쫙 깔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공연 기획 현장에서 10년 정도 근무하고 작년 여름에 회사를 차렸다 그래요. 근데 아마 공연 기획 현장에서 10년 근무하면서 많은 걸 느꼈나 봐. 그 공연계의 불균형, 문화 권력자의 오만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한번 해서 바꿔보자 아마 이런 생각으로 이 사이트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경쟁만 부추기는 게 아니고 진짜 제작자와 관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하네요.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요즘 뭐 공연들 많이들 사시는 것 같아요. 뭐 할인율도 적용되고 하는데 그쪽이 너무 이렇게 치중되면 정상적으로 그쪽에 유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연극 같은 경우 좀 심해요, 그런 게. 왜 그리고 우리 야식기 같은 거 시켜 먹을 때도 그 야식 수수료, 그치? 어플 같은 걸로 시켜 먹으면 거기서 또 수수료를 네, 떼가지고 네. 가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기 플레이티켓 co.kr입니다. 플레이티켓.co.kr. 네. 좋은 공연을 등록하실 분들도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좋은 공연을 보시고 싶은 분들도 여기를 통해서 공연을 예매하시면 아마 상부상조가 여기서 이게 발생하겠죠? 네. 연극, 뮤지컬, 콘서트, 논버벌, 국악, 가족, 무용, 클래식 같은 분야도 있고 이제 뭐 지역별, 장르별 다 따로 있으니까 예. 한번 들어가 보시면 뭐 티켓 예매할 수 있겠죠. 그래요. 네이버 다음에 플레이 티켓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얘기는 거기까지. 다시 우리에게로 왔어. 이후에 전태일은 아무데도 받아주지 않는 평화시장을 떠나 공사판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공사판 했을 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네, 그렇죠. 이 공사판으로 향한 것은 호구지책이 필요했기도 했지만 이거 뭐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호구지책이 필요해서 가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도 평화시장의 참혹한 현실을 잊기 위함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평화시장을 떠나서 고된 육체운동을 하면서 이 가여운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현실 또 업자들의 탐욕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행태를 잊고 싶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 아프고 막 머리 그러는데. 아무리 노력해봐야 뭐 되지도 않고 나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어디 뜨거운 햇빛 밑에서 내지는 공사판에서 단순 노동을 하면서 그걸 잊는 거지. 근데 문제는 공사판도 평화시장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도 똑같이. 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 착취, 임금 착취, 형편없는 노동 환경, 안전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개새끼보다도 못하게 보는 업주들. 전태일은 깨달았습니다. 평화시장의 일이 평화시장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이 나라 도처의 모든 노동자들이 평화시장의 노동자들처럼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니 공사판이 뭐 지금은 공사판에서 일하면 돈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된 지가 불과 한 1, 20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막장만 가는 거였어요. 네. 막노동. 그건 막노동 아니야. 노가다. 음, 자, 다시 전태일의 일기를 살펴봅시다. 업주들은 한 끼 점심값에 200원을 쓰면서 어린 직공들은 하루 3끼 밥값이 50원. 이건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본능을 모르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저 빨리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기를 기다리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생물이 아닌, 짐승이 아닌 인간이 있습니다.
사회라는 기구는 그들 연소자를 사회의 거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비난자는 부한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가장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때묻고 부한자의 거름이 되어야 합니까? 사회의 현실입니까? 빈부의 법칙입니까? 전태일도 나이 18에 20살도 안 된 전태일도 중학교 1년 중세의 전태일도 예? 이 노예사회에 대해서 계급사회에 대해서 느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시대 사람 노예인지도 몰라. 그래서 새누리당 존나 찍어주는 거 아니야. 지가 노예면서 노예인지도 몰라요. 아,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이. 물이 점점 끌어올라가는 깡통에 있는 개구리 같은 모양새죠. 에이구. 죽을 때까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전태일은 다시 차디찬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1970년 전태일과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은 무허가 건물이란 이름으로 철거되었습니다. 철거가 되면 전태일은 다시 집을 또 지었습니다. 이렇게 전태일의 집은 7번 철거되었고 7번 새로 지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광주 대단지 특집에서 우리가 한 것 같습니다. 예. 도시 빈민의 거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그 광주로 간 분들은 뭐 전태일 아니야? 다 전태일이지? 그렇지. 이때쯤 전태일의 일기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1969년 11월.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해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꺾어버린다고 해도 그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와 힘에 겨우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나를 잊지 말아주게. 잠시 쉬러 간다네. 이게 다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1969년 12월. 올해와 같은 내년을 남기지 않기 위해 나는 결단코 투쟁하련다. 역사가 증명한다. 이때부터 벌써 죽음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느 생각을 좀 한 것 같죠. 1970년 9월 노동판을 전전하던 전태일은 다시 평화시장에 나타났습니다. 1년간의 공백기간이 있어서였는지 왕성사의 재단사로 취직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전태일이 노동운동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잊었을 수도 있는 거죠. 워낙 또 시장 통이니까. 예. 그는 흩어졌던 바보의 동지들을 다시 모아 삼동회를 조직했습니다. 삼동회는 평화시장, 동아시장, 통일시장 세 상가 노동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청계천을 기반으로 한 세 곳이네요. 삼동회는 첫 사업으로 전태일이 1년 전에 하다가 별 성과 없이 끝냈던 노동자들 실태 조사를 다시 벌이기로 했습니다. 신문사에도 어느 정도의 설문지를 모아서 오면 기사로 실어줄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게 말이죠. 또 기레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야, 봐라. 전태일이 자기가 존나 애써가지고, 이 청계천의 노동자들의 힘든 삶,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한테 갔잖아. 갔지. 기레기가 뭐라 하냐면, 에이, 그걸로는 기사 쓰기 어렵고, 좀 더 많이 갖고 와봐요, 한 거야. 기자가 해야 될 일 기자가 아니야? 해야지, 지가 가야지. 지가 가고, 막 물어보고. 그치. 야, 그렇게 업자한테 당하고 있어. 그러고 지가 기사 써야지. 이걸 갖고 와. 전태일은 소재만 제공하는 거 아니야. 개새끼들, 진짜. 아유, 우리나라 기레기들 진짜, 아유. 너 되었니? 누구한테? 아유, 있어! 그런 거야, 이 나쁜 놈 새끼들. 그래놓고, 이제 존나 무시해. 그래? 너가 기레기 할 때부터 뭐 하나. 그게, 무시 플러스 질투지. 그만해. 무시 플러스 질투가 막 올라와가지고. 이따가 회의할 때 누군지 좀 얘기하자. 아니, 많아요. 조선일보부터 시작해갖고, 조선일보 씨발한테, 니네 술 처먹을 때 우리 얘기하지 마! 죽여버린다, 다음부터. 아니, 여기 오늘 좋은 형들도 있어, 그러지 마. 그거부터 해갖고, 마라! 방송사 지랄 마라! 아유. 시사인 기자분들 오시잖아. 그니까 좋은, 우리, 응원하는 분들 많죠. 제가 이번에, YS 국장 그거 한다고, OBS 갔었거든. OBS, 내 편 존나 많죠? 다 찾아와가지고 다, 아유, 그래요. 아니, 많습니다. 내가 어제 학회 갔는데, 네.
그 원광대에 있는 박사, 그러니까 나랑 같이 졸업한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야 여수 한번 오래더라 딱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니네 팬들이 기다리고 있다 딱 한마디 아니, 하더라고. 많은데, 또 그런 사람들도 있다, 많은 거지, 뭐. 아니, 우리는 방송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니들은 기사로 이야기를 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왜 그치. 술 처먹다 우리 얘기를 하고 지랄이야? 내 귀가 사방팔방 다 있다, 이 새끼들아. 오죽하면은, 이 작가가 국정원 그라프란 말이 나와. 내가 국정원의 정보력이야, 니네. 아유, 씨. 자, 이런 기레기들의 얘기에 전태일은 희망을 봤습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 관심도 없었지 아무도. 그러니까요. 1차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설문지가 업주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고 결국 126명에게 설문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태일은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 앞으로 평화시장 피복 제조업 종업원 근로조건 개선 진정서를 제출했고요. 이 내용은 1970년 10월 7일자 경향신문에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경향신문의 소제목은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 소녀 등 2만여 명 혹사, 거의 직업병, 노동청 뒤늦게 고발키로라는 것이었고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이 어린 여자 등이 좁은 골방에서 하루 최고 16시간이나 고된 일을 하며 보잘것없는 보수의 직업병까지 얻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무색해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시내 청계천 5에서 6가 사이에 있는 평화시장 내 각종 기성복 가공업에 종사하는 미싱사, 재단사, 조수동 2만 7천 명으로 노동청은 7일 실태조사에 나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는 모두 고발키로 했다. 이처럼 근로조건이 나쁜 곳에서 일하는데도 감독관청인 노동청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대부분이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으며 지난 1969년 가을 건강진단을 나왔으나 공장 측은 1개 공장 종업원 2에서 3명씩만 진단을 받게 한 후 모두가 받은 것처럼 했다는 것이다. 여기 이제 기사를 제가 줄여서 갖고 왔는데요. 기사가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요 빠진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태일이 기자한테 이야기한 거. 그동안 증언과 과정들. 어떤 노동 착취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근무 환경이 어땠는지, 이거 쭉 우리 방송에서 했던 거, 그런 걸 쭉 기사로 쓴 겁니다. 요 기사를 받은 게 경향신문과 매일경제 딱 두 군데밖에 없었고, 나머지 조중동을 비롯해서 모든, 한국일보도 그렇고 다 아무도 써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경향신문과, 매일경제, 요 두 군데는 써줬고, 이 기사가 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한바탕. 이슈가 됐네.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기사가 경향신문에 보도되자 전태일과 삼동의 회원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어준 사람들이 나왔던 겁니다. 전태일은 바로 경향신문사로 달려가서 삼동의 회원 최종인이 차고 있던 시계를 맡기고 신문 300부를 사서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대체로 무료로 나누어졌는데 개중에는 20원 하는 신문을 100원에 사주는 노동자들도 있었고요. 1,000원이나 되는 거금을 주고 신문을 사는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정적으로 응원한 거죠. 예, 노동자들도 이렇게 기뻤던 거고 예. 좋은 일 해줘서 고맙다는 뜻도 네. 있었던 거죠.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사회의 낙오자로 천대꾼으로 사회의 철저한 무관심의 대상으로 스스로를 자학했었는데 그네들의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노동자들은 외쳤습니다. 야, 우리도 인간인가 보다. 우리 문제도 신문에 날 때가 있나 보네. 신문의 위력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바로 당일 노동청 고위급 간부가 평화시장을 방문을 했고요. 업주들은 삼동회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사가 터진 다음 날인 1970년 10월 8일 전태일은 그들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업주들을 만났습니다. 전태일 등은 다음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1. 작업시간은 여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겨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2. 휴일은 정기적으로, 일요일은 쉬는 것으로 한다. 3. 작업시간을 어기는 업주는 본회의 명의로 고발 조치한다. 4. 건강진단은 1년에 2번 전원으로 한다. 5. 시다들의 월봉은 현 3,000원 기준에서 100% 인상하여 최하 6,000원으로 한다. 7. 다락방을 철폐하고 환풍기 설치와 조명시설을 개선한다. 8. 여성 생리휴가를 보장한다. 9. 노동조합 결성을 지원한다. 등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 내용은 잘 알겠고
지금 실정으로는 다 들어주기 어려우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차츰차츰 개선을 할게.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 이것만 해도 대단한 진보입니다. 10월 중순에는 노동청 근로기준국장 임정삼이 찾아옵니다. 야, 니들 그 삼동 회원들 말이야. 깡패 마냥 그렇게 직업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서는 이 진정사항을 들을 수가 없어. 일단 취직을 해. 그러면 일주일 이내로 진정사항 다 개선시켜줄게. 노동청의 속내는 사실은 달랐습니다. 이들이 취직을 하고 임금 노동자가 되면 노동운동 따위는 잊을 거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어쨌든 삼동의 동지들은 다들 취직을 했고 그들의 요구 조건이 개선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 조건이 개선되기는커녕 도리어 어린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협박이 이어졌고 당국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경찰 및 정보계통 사람들이 이들을 감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전태일은 다시 노동청에 달려가 따졌으나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진정 내용을 실현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야, 이씨 개색. 아니, 이게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하는 노동법 개혁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협상을 어떻게 했어? 그, 재벌들은 노력한다 해놨잖아. 그치. 그걸 갔다 와서 지금처럼, 노력했는데! 안 돼! 안 되는데 어떡하냐? 하면 그만인 거잖아. 나쁜 새끼들 진짜. 40년이 지났다, 40년이. 아, 인간들아. 전태일은 분노했습니다. 삼동의 동지들에게 10월 20일 날이 노동청 국정감사 날이니까 그날 노동청으로 가서 데모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왜? 이 정부 입장에서 가장 골 때리는 게 국정감사 아니야? 그렇죠. 대가리 존나 아프거든. 근데 그날 얘들이 와서 앞에서 데모하면 깝깝하지. 족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삼동회의 데모 움직임이 보이자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다시 전태일을 찾아옵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러 가는데 그 앞에 데모해도 대통령 꿈쩍도 안 하잖아. 우리 대통령은 뭐 생각이 멘탈 가. 하여튼 근로감독관이 할 얘기를 보겠습니다. 아이 전태일 씨 왜 이래요. 데모는 뭔 데모야. 우리가 다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내 약속할게. 앞으로 근로감독권을 강하게 발휘해서 업주들로 하여금 당신들 요구 조건 다 들어주도록 할 테니까 며칠만 참고 기다려봐요. 알겠지? 20일 날 데모는 절대 안 돼. 20일 날만 하지 말라는 얘기지. 10월 20일이 지나서 근로감독관이 다시 전태일을 호출합니다. 전태일 씨, 아시다시피 당신들 요구 조건은 애초부터 들어주기 힘든 거였어. 화장실 갔다 나왔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제 국정감사 기간을 넘겼다 이거지. 그렇지. 그만 포기해. 대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요. 그건 내가 다 들어줄게.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약속이 틀리잖아요. 약속은 무슨? 아니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국정감사도 다 끝났는데 뭐 어쩔 거야. 네. 전태일은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삼동의 동지들에게 11월 13일 오후 1시를 D-Day로 해갖고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위의 구호도 정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햇빛을, 하루 16시간 노동이 웬 말이냐. 이런 구호도 결정했습니다. 연설은 전태일이 하기로 했습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조문들을 읽고 이런 조문이 다 무슨 소용이냐. 지켜지지도 않는 이따위 허울 좋은 법은 화형에 처해버리자 라고 말한 뒤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과 구호를 외치면서 데모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화형식을 위해서 전태일은 휘발유통 하나를 준비하겠다라고 동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11월 12일 아침 전태일은 집을 나섰습니다. 이 소선이 보기에는 아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림새에 신경을 쓰는 듯이 보였다고 합니다. 전태일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레 세수를 하고 방을 깨끗이 정돈한 다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몇 번이나 빗고 작업복 바지도 새로 다려입고 평소에는 입지 않던 헌 검정 바바리 코트까지 꺼내 입었습니다. 굉장히 멋쟁이였다니까 전태일 열사가.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에 자기 몸에 불 지를 때 홍경인 씨가 바로 이 헌 검정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죠. 네.
이웃과 아침밥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은 라면이었습니다. 여동생 순욱이 오빠에게 오빠, 미안한데 15일까지 돈 주면 안 될까? 아, 미안하다, 순호가.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순욱을 바라보며 순호가, 며칠만 기다려라. 곧 월급 타올 테니까. 그리고 순호가, 아무리 살기가 어렵더라도 어머니께 돈 때문에 졸라대지 않도록 해라. 예. 이때 벌써 마음가짐을 목숨을 끊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안하죠. 그러니까 동생이 얼마나 돈이 필요하면 오빠한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죠? 자, 전태일은 집을 나서면서 막내 순덕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어머니 이소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일 1시 청계천 유가 국민은행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1979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삼동의 회원들이 국민은행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태일은 친구들에게 먼저 가라고 한 후 10분 뒤 근로기준법 책을 들고 국민은행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몸을 또 근로기준법 책을 휘어 감았습니다. 이 전태일이 분신할 때 근로기준법 책을 손에 들고 있었죠. 전태일은 그 불길 속에서 외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곧 쓰러진 전태일의 마지막 말은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였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저는 뭐 전태일의 이런 죽음으로 전태일의 죽음이 헛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노동 환경이 바뀌었고 그 이후에 그렇죠. 일단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서울대학교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위와 투쟁이 있었고 대학생들이 몰랐어. 몰랐어. 그때까지 대학생들은 약간 계층상으로 좀 우위에 있었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아이 돈 있는 사람이 대학 가는 거지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학 가나. 그리고 노동자들도 자기들이 여태까지 기계처럼 혹사를 당했다라는 거를 알게 되게 된 계기가 됐고 그럼요. 그리고 엄연히 근로기준법이란 것이 있었던 것도 알게 됐고 이 한 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노동조합이 많이 결성된 거고 예. 또 대학생들이 이제 현장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 사건을 그렇죠. 계기로 해가지고 예. 뭐 김문수 이런 애도 다 그래서 뛰어든 거 아니에요. 그래. 에이. 그리고 근로자들의 파업이라든지 노동조합 결성도 한 10배, 10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많이 개선됐고요. 네. 또 월급도 많이 올랐고.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 자랑으로 내세웠던 이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희생됐던 노동자 계급이 한 번 더 상황이 좀 더 이게 좋아질 수 있는 사건? 좀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헛되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네. 흘러서 지금 그게 헛되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할 수밖에 그리고 없는 것이죠. 헛되게 만드는 정말 열사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몇 새끼들이 있지. 네. 그리고 요즘에 보면 물론 뭐 그 정부에서 노동자들과 노동자 사이에 이제 이간질 시키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좀 국민들도 좀 생각을 달리할 게 있는 게 이번에 뭐 인터넷에 무슨 소방관들 월급 뭐 얼마 경찰 월급 얼마 그게 많다고 막 지랄했다며.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고. 많이 주면 어때? 많이 줘요. 그 사람들 많이 받아야 당신들도 많이 받고 많이 받고 하는 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불 끄고 목숨 걸고 치안 유지하는 사람들 아니야. 현대노조 우리가 존나 욕하지만 현대노조에서 그렇게 투쟁했기 때문에 덩달아서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걸 씨발 남들 그걸 왜 배합해 그거를. 그리고 현대 노조가 그렇게 투쟁을 한 덕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울산이 꽤 살기 좋은 도시가 됐잖아. 그들이 또 밖에 나가서 돈을 쓰고 그러면 주변 경기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권력 갖고 있는 애들, 재벌 갖고 있는 애들이 돈 존나 수킹 까고 이상하게 돈 벌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 무관심해. 말도 안 하고.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만 더 벌면 그 노동자끼리 싸우는 거야. 배 아파가지고 오늘 김윤접 특집에서 이야기한 거 사촌이 땅을 사는 배 아프다 하는 거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여전히. 다 잘 살면 좋지 왜 그래. 돈이 왜 돈이야. 돈아야 돈 아니야. 옆집에 씨발 영철 아빠도 잘 살고 앞집에 영희 엄마도 잘 살아야 나도 잘 사는 거야. 그럼 그렇지. 동네 치킨집도 잘 되고 그 옆집도 그럼. 잘 되고 다 그래야지 잘 되는 거지. 남이 돈 얼마 번다 그럼 배 아파가지고 이해를 못해.
그 논란 자체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저 위에 있는 위정자들이 그렇게 만들잖아. 그리고 니들끼리 싸워라. 그 뭐 소방관이나 경찰서가 나왔던 그 사람들 급이 또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 뭐 그걸로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 제일 낮은 축에 속할걸요? 아마? 소방 공무원이랑 경찰 공무원들이? 김진태 같이 쓸데없이 그 세비 받아가는 애 월급 뺏을 생각이나 좀 고민 좀 해보자. 그 우리가 전태일의 일기에 대해서 쭉 발췌했었고 또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 또 뭐 신문기사 뭐 이런 데서 발췌를 했었는데요. 전태일의 일기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요. 전태일만의 사업 계획서가 쓰여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업 방침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다. 본인이 공장을 차리고 회사를 차리면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전태일이 그동안 국가 요구했던 정부에 요구했던 회사 요구했던 것들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하루에 몇 시간 노동 안 하고 월급은 100% 인상이고 이런 거. 그러면서 3천만 원짜리 공장 시설 그런 공장을 차리려면 3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거.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제대로 예산을 편성할까? 그런 거. 거기에 뭐 미싱 몇 대, 뭐 그렇죠. 공간이 얼마, 원자재 얼마, 뭐 그런 거 다 써 있었더라고. 또 톱 메이커가 되는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1등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 또 그러면서 서울시 시장 조사표. 그러니까 우리 메이커가 서울시에서 1등을 하려면 시장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또 1개월 수지 비교. 딱 스타트 했을 때 1개월 동안 흑자가 날 것인가 적자가 날 것인가 이런 것들. 아주 세세한 기록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태일이 자기가 근로 조건을 지키면서 업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럼 바로 그 전태일이 업주가 돼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배합하는 사람들처럼 하면 자기 업주가 돼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또 노동자를 존나 굴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미싱사 그대로 해서 돈 많이 가져서 되잖아. 그런데 그 3천만 원을 못 구하고 열사가 되셨지.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구하려고요. 어떤 노력까지 했냐면 그 당시에 어떻게 눈이 한쪽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태일이 자기 눈을 예, 안구 기증하기. 기증을 하려고 했어. 예. 그래 기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미담 사례를 보고 아, 이 정도 되는 친구면 내가 돈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독지가들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려고 신문사에다가 네. 편지를 쓴 거죠. 내 눈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냥 반려돼서 그 편지도 역시 반려돼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장을 차리고 싶어서 차곡차곡 아이디어와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죠. 저는 전태일이 무슨 뭐 유토피아까지 꿈꿨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단지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간으로서 그렇죠. 최소한의 존엄성. 아까 얘기했잖아. 박정희한테 쓴 편지 혹은 근로감독관한테 요구한 게 그래도 10시간 넘는 노동이거든. 그럼 그치. 그래도 그렇게 시다 월급을 올려도 그 월급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였어요. 뭐 시다들이 그렇다고 새로운 계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람답게만 해달라는 요구였고 그런 사회를 꿈꾼 거죠. 무슨 뭐 유토피아가 되고 세상 뒤집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당시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천부적인 인권조차도 없었다는 게 우리 노동자들의 실태였다. 지금도 뭐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전태일 열사보다 더 열심히 운동하신 분이 이제 이소선 여사가 되겠죠. 이소선 여사가 그 아들이 본인이 사준 책 아니야. 네. 본인이 빚어다 가지고 근로기준법 그 집을 떠나 나올 때 마지막 날 떠나 나올 때 전태일 여사가 이 여사한테 근로기준법 책 어디냐고 물었는데 안 줬어요 처음에 이 여사가.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안 줬어. 안 줬는데 막 난리를 친 거야 책 달라고.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 왔을 때 그렇게 또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화상의 고통에 신음하면서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해요.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웠으니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나는 자기보다도 남을 더 사랑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엄마 말을 따라서 자라서 그대로 실천했으니까 엄마도 내 부탁을 들어주세요. 엄마가 내 친구들하고 노력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준다면 많은 아들, 딸과 함께 살게 될 거야. 예, 이렇게 편지를, 유언을 남겼고, 어머니가 정말 이 유언대로 움직이셨죠. 박정희하고 독대까지 합니다. 하도 어머니가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노동조합을 많이 만들었고요. 노동자들에게 이득을 주는 삶을 사셨죠. 또 민주화 유가족 협의회, 이것도 그 민가협에서 이소선 여사를 찾아온 거지. 제발 당신이 회장직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본인이 맡아가지고 정말 자기 일처럼 평생을 그렇게 사셨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옥도 왔다 갔다 하면서. 1971년 동아일보가요, 신현호를 통해서 어떤 글을 썼냐면, 6.25가 1950년대를 상징하듯 4.19가 1960년대를 상징하듯 전태일의 죽음은 1970년대 한국 문제를 상징하는 뜻깊은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 동아일보 좀 제발 좀. 이런 동아일보였는데 왜 지금 저렇게 되는지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동아일보만 제 길로 돌아오면 조선일보가 왕따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예. 그렇지. 동아일보만 좀 제대로 돌아왔으면, 예전에 동아일보의 그 영광된 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YS한테 갖고 있는 그 애증, 동아일보한테 아직 갖고 있어요. 제발 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박정희한테 싸우던 그 동아일보로. 광고까지 그럼요. 없애 나갔던 그 결기. 참 안타깝습니다. 꿈 같은 얘기 아닐까? 조선일보한테 뭐 기대할 것도 없고, 저것들은 걔네는 오히려 DNA가 좀 이렇게 선명해서 좋잖아. 그러니까 저것들 말로 해서 안 되고, 조선일보는 자가 족치는 수밖에 없어. 너 기자들한테 외치고 조선일보 이 새끼들 기자들도 웃긴 게, 이번에 지들 월급 올려달라고 이 지랄했더만, 회사에. 야, 니들은 씨발 회사 월급 올려달라고 지랄하고 노동자들 데모하고 시위하면 가고 그따위로 기사를 쓰냐? 되게 아이러니한 인간 쓰레기들 게 같으니라고. 조중동 중에서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가장 선명성 있게 운영이 된대요. 지들 돈이 달렸거든. 밥줄이 달렸거든. 얘들은 정의가 없어. 진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탐욕과 돈뿐이야. 나쁜 놈 새끼들. 그리고 사실 이 사건으로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제 학생들이 노동운동에 투신을 합니다. 이게 노회찬도 그렇게 해서 투신한 거고, 심상정도 그렇게 투신한 거고요. 그래야죠. 정말 많은 학생들, 수없이 많은 학생들, 물론 변절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김문수죠. 아우, 김문수 짜증나. 김문수가 뭘 보고 이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냐면요, 전태일 수기 읽고. 근데 당시 전태일 수기가 뭐 책으로 출판된 게 아니잖아요. 출판할 수 없잖아. 없지. 그냥 등사기로 그런 거 있잖아. 미는 걸로. 그거 복사된 종이, 그 복사된 수기를 읽고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김문수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전태일 열사가 묻혀있는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갖고 참배했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뭐하나? 경기도 지사 돼갖고 뭐 했나니? 삼성 만세 외치던 게 김문수인데, 노동자들 생각해, 또놓고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는 게 말이야. 아유, 씨.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열심히 변제라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열심히 노동운동한 게, 과연 정말 전태일 열사의 책을 읽고, 야, 내가 이 부조리한 사회를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 세계관의 기본은 자기지. 그냥. 자기야. 나의 출세. 아니면은 뭐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가. 아니야. 오로지 출세야. 아, 그래? 오로지 출세야. 김문수 이재호는 오로지 출세야. 야,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머리 뛰어난 거다. 아니, 김문수가 엄청 못 살았거든요. 엄청 못 살았는데 공부는 잘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집안을 일으키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어. 그렇지. 나중에 변절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한번 찾아보면 뭐냐면, 가난한 집안 출신이야.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야, 그거 신넘버 3에서 했어. 그래서 너는 부자니까 변절할 염려 없다고? 아니, 그렇다 이 말이야. 에휴,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서울대학 나온 엘리트 출신이라는 거 존나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지가 서울대학 나왔는데 왜 노동 현장에 왜 뛰어들어갔냐. 내가 이 무식한 중학교 중퇴밖에 안 된 전태일 같은 사람을 교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왠지 이건 추측인데 김문수 같은 사람은 자기가 어디 식당 같은 데 갈 때도 엘리트 의식이 있으니까 지가 먹을 고기를 지가 들고 가는 막 이런 스타일 아닐까 혹시? 뭔 소리야 그거. 나 도지사인데 전화 받은 사람 누구요? 하여튼 그러면서 자신은 아직까지도 전태일 정신을 꾸준히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유, 전태일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시랜다. 아, 그렇습니까? 아이씨. 거울에 이재호가 말했나 김문수가 얘기했나 그랬을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적 정신 영역과 전태일의 시대 정신이 결합돼야 해요. 전태일을 노동자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수도 죽고 나서야 재평가되지 않았습니까? 요 말을 언제 했냐? 변절하고 나서 했거든. 뭘 뜻합니까? 요게 죽고 나서도 재평가. 아니, 전태일은 이제 특별한 사람,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야. 노동자가 아니고 감히 범전 못하는 성인.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제2, 제3의 전태일 같은 사람이 나오려고 해도 분신 같은 건 아니고 그냥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안 되는 거지. 신이야, 신. 올려버리는 거야, 위로? 그렇지. 아예 범전 못하게 올려버린 거예요. 아예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전태일 열사는 또 신으로 올리고. 그렇지. 나머지 노동자들은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 라는 김문수 전 의원의 전 도지사의 이야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전태일 열사 특집에 재수없고 김문수 얘기를 하자면 김문수가 전태일 열사 무슨 뭐 기념사업회 뭐도 하고 많이 했어. 오래 했죠. 아니야 정말 그 전태일 열사가 김문수가 변절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말이지. 아니 진짜 변절해가지고 자기가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뭐 간판은 글로 갔더라도 그래 간판을 글로 갔더라도 그런 좀 난 박수 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 근데 안 했잖아. 전 맨 처음에 들어가서 한 게 뭡니까? 1996년 노동법 날치기 거기서 앉았다 일어났다 한 거 아니요? 그걸 제일 잘 알고 있을 사람이 말이야. 그리고 도지사 되고 나서도 재벌 빨아주는 말만 계속하고. 예. 반성이란 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YS는 간판 바꿔달고 나서 개혁이란 건 몇 개를 했잖아. 이 사람은 완전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용납할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김문수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심각하게 나는 이민을 고려할 것이다. 아니면은 저 손학규처럼 뭐 산에 들어가지 뭐. 다 키우게? 아니 우리 또 손학규 전 지사께서 자꾸 슬슬 또 군부를 떼시더라고. 나오려고. 니도 변절자야. 똑같이 뭘. 야, 누가 최악이겠냐? 황교안, 김문수, 김무성. 여권 주자들 중에 누가 최악이겠냐? 오마이갓. 고를 수가 없군요. 고를 수가 없습니다. 아유, 그나마 차악이 낫지, 최악보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전태일 여사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소선 여사 이야기를 할 게 많은데 따로 합시다. 그는 이소선 여사 이야기를 전태일 아들과 같이 묻기가 그래요. 왜냐면 이분도 그 아들 못지않은 훌륭한 민주투사입니다. 또 노동자들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고. 전태일의 어머니인 동시에 모든 진보 세력의 어머니의 그럼요. 위치까지 가신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따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소선 특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용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의 서론 부분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전태일에게서 가장 인간적일 때 가장 진보적이 된다는 명제를 배운다.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뭐 야당도 결국에는 과연 민중들을 향한 것인가? 과연 인간적인 것인가?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것인가? 여당은 기대도 안 해요, 솔직히. 그리고 수고 언론은 기대도 안 해요. 좀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괴물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인간적인 것이 가장 진보적인 거. 그리고 결국은 진보가 가장 이성적이고 감성적으로 인간적인 거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 약간 울컥했던 부분, 오늘도 방송이 참 힘들었는데요. 울컥했던 거는 다른 얘기나 먼 얘기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딱 이때 그 공단에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비슷한 환경에서 일을 하신 것 같고 지금도 이렇게 오른쪽 손가락을 보면 너무 굳은 살이 많아서 이렇게 스마트폰이 잘 이렇게 안 밀리더라고요. 다른 시대 이야기 아니라 우리 어머니, 부모님 시대 이야기를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직접 하려니까 참 방송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을 때는 아마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자기와 같은 그 수많은 전태일들의 말 못하는 고통들을 자기가 그 불을 통해서 같이 태워서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바로 현장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고요. 시간이 좀 걸렸었고요. 그때 고통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마 그 시대에 많이 아픈 사람들의 그걸 가져가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분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아마 그게 가장 전태일 열사가 본인 스스로 예수님이 되고 싶어서 아니면 성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바라신 건 누구나 다 전태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바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일은 그 자신을 위한 삶을 산 게 아니죠. 결국 남을 위한 삶을 마지막까지 걸은 거죠. 전태일 여사 사망한 게 23살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꽃다운 나이 아니에요? 꽃다운 나이. 23 채 피워보지도 못한 나이고. 그 한때 그 자기 첫사랑 말고 또 좋아하는 녀석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있었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자기한테 그런 감정이 쌓인 거지. 그러나 생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왜? 본인은 사랑을 사치라고 느꼈던 거예요. 저 불쌍한 여공들의 인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이성한테 빠져서 이러고 있다고. 참 그런 게 23살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남을 위한 삶을 살다가 이제 불꽃같이 간 사람인데 많이 안타깝죠. 병원에 사실은 분신 상태에서 단 방치됐었어요. 예.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 와중에도 또 치료를 도와주려 않았어요. 병원 가서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방치됐었고. 방치됐었고. 그 얼마나 뜨거웠을까. 어? 그런데도 그냥 방치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의 죽음을 방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새누리당 출신 애들은 원래 그런 인간이라고 원래 그런 DNA라고 치고 우리 야당 혹은 우리 일반 민중들만이라도 전태일 열사가 남긴 유훈을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제가 뭐 농담식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얘기 했지만 더불어 사는 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아니라 사람답게 그래요. 살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 권력이라는 것도,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도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움직이고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집회에 대해서 불화한다 그러고 탄압한다 그러고 조영래 변호사가 권인숙 사건에 대해서 변론했을 때 이런 말씀하셨네. 국가의 공권력이 거꾸로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적 가치의 실현을 제약하는 파괴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그 같은 공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여야 할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근데 조영래 변호사가 전태일 평전에서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데모를 왜 하느냐? 우리 요구 조건을 간철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지. 평화적으로 시위해갖고 어떻게 간철이 되냐 말이야, 그게. 정상적으로 말을 들어줬으면 그 사람들이 그 이충대 나왔겠어. 그럼 누가 어떤 정부가 그 말 들어주냐고. 더욱 강하게 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보여줘야 말을 듣는다는 거거든. 언제까지 분신을 해가지고 그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해야 되냐고. 그리고 뭐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사훈, 노동자는 우리 가족 뭐 이런 거 있잖아. 맨날 말만 하는 거죠. 다 족같은 회사.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우리가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은 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 때문입니다라고 말만 해. 예? 오늘 저 또 노동자들 경시하는 거지. 그래놓고 병특 이빨 뽑아가지고 우리만 안 들으면 어차피 니들 말고도 쓸 애들 많아. 그래서 같이 자행되고 있죠.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 늘린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학력과 학벌의 문제가 아닌 게 뭐 제 주변에도 그리고 뭐 저 입장도 그 수많은 시간 강사들 결국엔 열정페이를 강요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노동의 문제란 건 단순하게 저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의 문제고 거의 인간으로서 대부분이 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많은 개선이 아직도 필요하고 유지는 해야지 역행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노동자들 쥐어짜고 임금 깎고 인건비 줄이고 해서 절대 그 회사에 플러스 안 됩니다. 그 플러스 되는 거 얼마 안 돼. 푼돈이야. 오히려 노동자들 월급 많이 주고 그 사람들이 또 더 좋은 제품을 사고 더 많이 쓰도록 소비를 유도하고 이게 지금 현 시대에서 말하는 그런 건데 어떻게 지금 뒷바꾸돼 갖고 아직도 노동자 임금만 깎으려고 그렇게 설치면 어떡하냐 말이죠. 노동자인 동시에 소비자들이지. 그럼요. 예, 뭐 안타까운 방송이었습니다만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엔젤퍼생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이준용, 찬우빠더, 섹시한 이 작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